반갑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가고 다들 핸드폰은 무엇이나 진동 올리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민학교 시즌 6입니다. 6. 벌써 저희들 처음 오신 분도 계속 시민학교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번 시민학교 시즌 6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즌 6는 로컬 마스터와 함께하는 통영을 이야기하도록 정했습니다. 시기는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12월 16일까지 5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두 다 강의는 여기 이 자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들 장소를 여기를 잡은 것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양각 그동안에 해왔는데 앞으로 우리 여기 봉수골도 좀 활성화시키고 여기 미륵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일단 여기를 잡았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그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지역을 사랑하고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발굴하여 이들과 함께 통영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통영을 재발견하고 시민 중심의 토론 문화를 대정착시켜 나갈 목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최강수 통영시민학교 대표님의 강의가 있을 거고요. 11월 18일 오늘 최강수의 통영 이야기 보물을 어디서 캐낼까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11월 25일 이승만 농업인이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도서면에서 지금 시작 복수를 응하고 계시는데요. 안전한 먹거리는 나의 힘, 나의 삶이라는 주제로 강의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12월 2일 이중도 윤희상금 기념관 팀장님이 나의 윤희상과 동거한다 라는 주제로 원래 공고는 윤희상 기념관에서 하게 됐는데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행사하시는 바람에 이 자리에서 할 예정입니다. 참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 바로 앞에 있는 정의연 남해본당 대표님이 통영에서 책을 만들다라는 주제로 12월 9일날 강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강의는 12월 16일 조갑자 에코바다 생태 해설사가 내 사랑 통영 바다에 대해서 강의하게 됩니다. 오늘 한빛문학관 이곳은 우리 차영환 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많은 문학 강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소를 협찬해 주신 차영환 박사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제1강 우리 시민학교의 대표인 최강수 교수님께서 통영의 보물을 어디서 캐낼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십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녹화가 진행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얼굴 혹시 조상권이 계신 분들은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앞에서 찍겠습니다. 뒤에서 찍겠습니다.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과 저 사이에 뭔가 좀 걸어가게 되는 그런 기분이라서 별로 와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마이크 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네. 혹시 추우신가요? 저희 아까 초반에 들어오기 전에 히터가 좀 끊었는데 추우신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을 같이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반갑습니다. 네, 불을 좀 해주십시오. 이거 하나 맞아보시면 네. 네. 얼굴이 안 보이는데. 저는 안 보여도 됩니다. 조금 하나만 더. 네. 예. 예, 괜찮겠습니다. 네. 예, 요즘에는 그렇게 맞습니다.
차영 박사님께서 국회의원이 이 문화 공간을 저희들에게 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자리 하나까지 참 빌려 쓸 수 있게 되고 또 우리 정수원 작가님께서 상주 작가이신데 지금 저희를 위해서 원래 이 시간에 근무 시간 아니실 텐데 불구하고 지금 와서 제가 같이 앉아서 강의를 다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돈을 어디서 캐낼까라고 했는데요. 이 제목을 중앙소통 이야기를 이야기하다 바꿨는데요. 우선 중앙소통 이야기는 다 아시나요? 워낙 유명해서 모르는 분이 없어요. 학교에서 오늘 오후에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뭐 아세요? 물어보면 아무 대꾸 안 합니다. 너무 표정을 하셔야 되는데 예, 제가 오늘 지난주 금요일이죠. 주말 나온 신문을 보니까 총 233호더라고요. 133편의 글을 썼는데 1월 곧 다음 1월이면 이제 만 5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썼던 글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몇 편의 이야기를 뽑아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제가 왜 이 제목을 썼냐면 여러분을 몇 번 만나면 그런 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그 많은 얘기 어디서 다 캐내냐? 그게 궁금하다는 질문들을 제가 몇 번 들어가지고 제목을 저렇게 썼는데 일단 그 부분을 첫 페이지에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수첩인데요. 제가 2000년에 통영의 경상대학교에 근무를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RC가 만들어지고 또 곧이어서 푸른통영 21이 만들어졌죠. 그 두 개 단체에 제가 참여를 하면서 지역사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반에 한 3, 4년, 4, 5년 정도는 매일 제가 그 모임에서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과 뭐 회의든 또는 술자리든 다찌집이든 어디든 만날 때 항상 제 손에는 수첩이 들려 있었거든요. 다찌집에 앉아서 술 먹으면서 오른손을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불 밑에서 동네 친구들하고 우리 누구야 하고 다 이불 밑에 발 놓고 기어에 앉아가지고 누워서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한 2년이 되어가지고 2년의 실탄으로 제가 5년 가까이 그런 통영을 소설을 적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제 얼굴을 완전 다 보셨죠? 불을 좀 끌려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이 영 선명하지 않아요. 저보다는 화면이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가운데 있는 밑에 거 써주시면 됩니다. 네. 봉을 어디서 캐내느냐 이렇게 보통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Everything, everywhere. 제가 접하는 모든 것에서 이야기가 나온다. 사실 뭐 통영에 살고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통영에 정말 보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 보석들을 그냥 제가 아마 이런 숙제가 없으면 저도 쓱 보고 지나갈 텐데 저는 이런 숙제가 있으니까 매주 한 개씩 적어야 된다라는 이 부처의식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뭘 하나 딱 보면 저거를 통영의 스토리로 만들 수 있을까 이 궁리를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한 가지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167회에 있는데 루벤스 한복에 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면 루벤스의 그림입니다. 예, 루벤스 그림인데 지금 사진 작아서 잘 안 보시겠습니다만 여기에 서 있는 분 가운데 이 분의 복장을 확대해서 보면 한복이에요. 소위 뭐 천릭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입었던 그런 옷인데 저도 뭐 의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한 몇 년 전에 기사에 한동안 오르내렸던 글을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벤스가 한복에 작품을 그렸네 이게 왜 이럴까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죠. 제 오른쪽 그림인데 조금 크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코하비에로의 기적이라는 1918년에 그렸던 루벤스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분명히 한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루벤스가 한복을 접하게 되었을까에 앞서서 관련된 자료를 조금 더 찾아봤죠. 스토리를. 그랬더니 루벤스가 그린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 내려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그림 이전에 이 그림도 그려졌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브란더스계를 발견했어요. 저도 잊어버렸어. 어떻게 기억했겠습니까? 제 짧은 기억력으로. 근데 보니까 이 네로가 이 그림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성당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 그림 밑에서 죽지 않습니까? 기억에 끌어 죽죠. 그 장면에 있던 그 그림입니다. 바로 이 그림을 보고 싶어했고 이 그림의 작가가 루벤스였다는 이야기도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루벤스가 조금 전에 그 그림을 그리기 1년 전에 그렸던 1917년에 그린 조선 남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드로잉으로서는 당시에 세계 역사상 최고가의 경매를 기록했던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1917년이면 시기가 언제입니까? 임진왜란 직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루벤스가 어떻게 이 사람을 그랬을까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피렌체 출신의 프란체스코 까를레티라는 작가가 지은 동서인도 여행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전에 일제시대 때 발굴이 됐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조선의 해안강 안에서 엄청난 수의 부녀자와 아이들과 늙은 남자들이 일본에서 노예가 돼 헐값으로 팔려간다. 이런 글이 나오고요. 실제로 이 작가의 글을 보면 1997년에 일본 나가사키에서 조선인 노예 5명을 사서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중에 4명은 인도에서 헤어지고 1명만 데리고 피렌체로 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자기가 안토니오 꼬레아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피렌체 근방에 가면 이탈리아에 꼬레아 집순촌이 있고요. 그런데 일설의 이야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남원 출신인데 1997년 정유재란 때 나가사키에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게 실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설이라서 그렇다면 남원에서 육지로 나가사키를 어떻게 갔을까 했을 때 제 생각 같아서는 통영을 거쳐서 갔을 수도 있겠다. 예, 이게 아니라 제 그냥 상상인 거죠. 아니면 실제로 통영이 남해안 연안지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가기 때문에 실제로 통영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건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 브란더스계 네로의 이야기와 루벤스의 이야기 또 임진왜란 때 이렇게 끌려갔던 우리 조상들의 아픔 이런 이야기들을 엮어서 한 편의 글을 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책을 읽든 뉴스를 보든 뭘 보든 계속 저번에 한 편에는 어쨌든 통일과 끼워 맞춰서 뭔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습관이 생겨버렸습니다. 네, 통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15번째 글이었는데요. 장군의 이름은 충일사 향사 이야기인데요. 저는 자주는 못 갑니다만 이 향사에 참여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정말 옛 방식대로 아주 엄숙하게 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해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영에서 이순신 장군을 계속 배울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의문이 들었던 게, 당연히 이순신 장군 위패를 모시고 제를 올리는데, 저희가 영화 명량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난중일기를 봐도 그렇고, 이순신 장군 혼자 이렇게 제사를 받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글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마 통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사실 저도 앉아 적기가 좀 겁이 나는데 이때만 해도 한 3년 전이었죠. 3년 전만 해도 제가 겁이 없을 거예요. 저를 아는 시어분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제 마음대로 글을 적었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후손들이여 이렇게 향을 피우고 잔을 올려 예를 갖추니 고맙고 기특하여 내 마음이 흡족하구나. 하지만 이 잔들이 부끄럽도다. 어찌 함께 피 흘려 싸웠던 병사들의 영령은 어디 가서 따뜻한 밥 한 술 받아먹을까 목이 메어 삼킬 수가 없구나. 저들은 나와 함께 남바다에서 파도를 이겨내었고 흔들리는 볕정에서 살을 내는 폭풍 한스를 참아내었고 미친 듯한 조총 소리에 기죽지 않고 돌격에 북소리를 울렸으며 가족을 생각하면서도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 노를 지었고
물아먹어 마시지 못하고 온종일 팔시위를 당기고 총통에 불을 놓았다. 내 어떻게 저들도 없이 혼자서 술을 받을 수 있겠는가. 저들은 나와 함께 논에 들어가 농사를 지었고 험준한 이산저산 누비며 나무를 베고 깎아 배를 만들었고 철광석을 캐어 불에 녹여 총통과 화살촉과 가마솥을 만들었고 염전을 개간해 소금을 부었으며 가마를 지어 질그릇을 부었고 생선을 잡고 해초를 땄으며 장마당에 팔아 불량미 수만석을 비추겠다. 내 어떻게 저들과 함께 다시 밥 먹고 싶지 않겠는가. 저들은 나와 함께 단오절 새벽에는 여제를 돌려 구춘에서 헤매는 장조들의 혼백을 달렸고 경칩과 상당에는 tuk제를 올려 천지신년께 무장구를 기울하였다. 내 어떻게 저들도 없이 홀로 흠향할 수 있겠는가. 부디 병사들과 함께 그대들의 정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내 언제 병사들에게 등 돌리고 앉아 기름진 음식 먹은 적이 있느냐. 나와 병사들의 위패를 나란히 놓고 음식과 술을 차리라. 내 수시로 병사들을 군방으로 불러 나란히 술을 마시지 않았느냐. 내 이전을 들기가 무척 부끄럽구나. 제 먹을 것도 부족한데 병사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고 물때와 물기를 열어주고 척구순에 몸을 싣고 적진으로 달려가 믿고 따라준 고마운 백성들도 함께 그대들의 잔을 받도록 하라. 내 오직 이 백성들을 지키고 살리고자 칼을 보았거늘 백성들의 혼백은 어디 가고 나 홀로 그대들의 전을 받겠는가. 내 이제 그대들에게 정히 어려운 청을 하겠노라. 외군의 혼백도 함께 불러다 따뜻한 술잔을 받도록 하라. 그들도 제 고향에 쓴 귀하디 귀한 자식이요 아비요 남정네였다. 조선 백성들을 짓밟고 피 흘리게 한 죄 용서할 수 없지만 전장에 끌려 나온 그들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후손이 이들이여 나한 사람을 위한 제사상을 넓혀 저 바다에서 죽어간 모든 생명을 위로하고 두 번 다시는 죽고 죽이는 살생의 죄업을 짓지 않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죄를 올리도록 하라. 네, 이렇게 그냥 한 회에 글을 제 마음대로 적어서 썼더니 오늘 진짜 어떤 분 전화 오셨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걸 무슨 발견했냐고요. 그래서 성감에다 제 마음대로 지었습니다. 그렇게 실토를 했는데요. 뭐 이런 식이죠. 이수진 장군님을 보통 저희가 배우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참 스토리가 무궁무진한데 보면서 어쨌든 지금 현재 과거의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순신 장군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영화 명량을 보았고 또 나중에도 보면서 느꼈던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또 이어지는 세력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써봤습니다. 뭐냐면 세력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두보의 만화 세력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나온 장면이었고 보통 저희가 뭐 현판의 크기라든지 세력관의 역사 뭐 등등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세력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잘 새겼으면 좋겠다 싶은 게 이 네이밍,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변기를 싣고 은하수를 끌어다가 변기를 싣고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는 평화의 영혼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곳에 있는 여기 지방문도 마찬가지죠. 이 지방자 합치면 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걸 적었냐면 이거를 적을 당시에 제 대학 내에서 대학 건물의 그 건물마다 고유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그 건물을 찾아가기 어려우니 그 안내판만 봐가지고는 찾기 어려우니 건물마다 큰 숫자로 연령번호를 매겨서 사람들이 찾기 쉽도록 하자 이런 한참 사업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경련에 반대했거든요. 첫 해는 구멸됐다가 그 다음에 제가 나오고 다시 다른 대의원회에서 의결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뭐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통영 들어오는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터널도 보면 예전에 이혜령 선생님이 그 말씀해서 저도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4천 1, 2, 3터널, 고속 1, 2, 3터널, 통영 1, 2, 3터널을 지나야 통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너무 참 이런 역사적인 그 네이밍에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요즘에 우리 이름 붙이는 게 너무 헐값이다. 서울시의 방식을
너무 쓰지 않냐. 우리 시청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문화회관은 이름이 아니죠. 지금 그냥 용도를 표현해서 뿐이지 문화회관은 이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요즘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조금 우리가 이런 조상님들의 이런 지혜를 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거북선인데요. 거북선 보통 뭐 이순 장군의 무공과 그 거북선의 위대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예전에 진희장 시장님이 쓰셨던 책을 통해서 사실 그 전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책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 거북선이 어떻게 해서 한강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스토리가 너무 재밌고 감동적이었고 제가 통영을 소개할 때 외지인들에게 늘 이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한강 그 이천도 한강에 있었죠. 저게 나오려면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6.25가 끝나고는 그 물길을 통해서 배가 제발로 나온 적도 없고 들어간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려면은 통과해서 그 육군 합참본부에다가 통시청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죠. 그 공문을 보냈더니 그 허가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공문이 왔는데 반려 공문이 거기에 4가지의 그 사유를 적었다고 합니다. 첫째, 수중보가 행주대교인가요? 그 밑에 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배가 걸릴 수가 있다. 두 번째, 모래톱이 많기 때문에 배가 얹혀버리면 빼도락도 못하고 배가 우가도 못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6.25 때 떠내려간 지뢰가 어디에 어떻게 묻혔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폭파되면은 위험하다. 그 다음에 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나왔던 배가 한 척도 없었기 때문에 북한 인민무력부에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 4가지를 들어서 불가하다라고 공문을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희열 선생님이 다시 반박 공문을 보냈는데 첫째, 수중보 그 정도는 거북선이 18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군 수송용 헬기 있죠. 그 와이어를 그래가지고 살짝만 들어주면 문제 없다. 모래톱 얹히더라도 우리는 빼낼 기술이 있다. 왜? 통영은 5만 톤의 배가 태풍에 떠내려왔다가 그걸 우리가 견인해서 빼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5만 톤도 땡겼는데 180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그런 기술이 있다. 통영 지혜에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뢰. 재밌는 표현을 하셨죠. 군인들은 거북선에 태우지 않겠다. 통영시 공무원들만 타겠다. 만약에 폭파돼서 죽으면 우리가 죽지 군인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겠다. 4번째, 군사분계선. 이건 제 편입니다. 쪽팔린다. 북한에서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공문을 보냈죠. 아니나 다를까 북한에서는 이런 거 안구하지 않고 허락을 해줬고요. 왜? 이순신 장군은 북에서도 영웅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뢰는 없었고 모래톱보다도 사실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쓰레기였답니다. 이 스크롤 돌아가는 한강에 쓰레기가 워낙 많아서 이렇게 수중 잠수장을 내려가서 계속 그 쓰레기를 걷어내면서 겨우 나왔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통영까지 왔는데 아마 그 당시 아마 2005년이었죠. 기억을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 지점에서 이 거북선 왜 끝에 통일을 향해 쭉쭉하라고 이렇게 제가 이 제목을 글에다 썼었냐면 언젠가 남북 통일은 저는 된다고 봅니다. 뭐 10년대가 될지 20년대가 될지 그때까지 저 배가 온전하게 건사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통일이 될 때 어떤 뭔가 상징적인 게 퍼포먼스와 이벤트가 대규모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리즈로. 그럴 때 남북한의 물길을 막혔던 분간의 물길을 뚫고 처음으로 나왔던 이 거북선 거기다가 유수진 장군이 남북에서 다 공익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는 그분이 만들었다는 배, 그 배가 물길을 열었으니 이 배가 올라가서 평화의 문을 열자라고 하면 상민성이 정말 멋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적어봤고요. 그것은 바로 스토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88 올림픽.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요. 이 굴릉새, 소년이 굴릉새를 굴리고 들어갔던 이 잠실 올림픽 스타디움에 그 밤이었지 않습니까? 조명이 쫙 들어가는데 파란 자기밭에 저 아이가 저 굴릉새를 굴리고 들어갔을 때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올림픽 메시지가 그때 세계 평화와 화합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저기 뭐 비교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아마 뭐 화려하다, 멋지다라고 느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깨전으로 사람을 압도하고 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이라고 했는데 심지어는 그때 등장했던 소녀가 리니라는 소녀가 노래를 직접 부르는 게 아니라 립싱크를 무대 뒤에서 다른 아이가 실제 부르고 이 아이 앞에서 립싱크를 했던 것까지 나중에 발각이 되어가지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샀었죠. 이런 어떤 스토리의 힘을 생각할 때 저는 남북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우리 역사 속에서 항상 큰 메시지 역사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런 거북선 이야기를 생각해봤고요. 이 스토리의 힘은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스토리가 바로 이걸 것 같습니다. 이 도보다리,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뭐 진보냐 보수냐 여냐 야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어떤 큰 이벤트, 하나의 큰 사건을 어떻게 스토리화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걸 예를 들면 상품을 만들더라도 상품을 만들 건가 했을 때 이 도보다리에서 두 정상이 걸어가고 대화하는 멀리서 롱테이크 씬이라고 하는데 영화에서 기법에서 그렇게 했던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 건가 하는 측면에서도 통영의 많은 역사적 스토리들은 정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이야기는 그 118번째 표현력 속으로라는 글이었는데요. 이건 제가 세 편인가 적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당연히 통영은 바닷가이기 때문에 고기잡이 배들이 예전부터 바다를 많이 들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통영 분들도 표류를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통영 앞에 섬이 많아서 뭐 욕지도에 걸리든 사령도에 걸리든 뭐 매물도에 걸리든 이렇게 다 뭐 표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런 분들의 그 표류기에 관련된 글을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1801년에 신한사람 문순덕이라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그 홍어를 사러 흑산도에 갔다가 오면서 신안으로 돌아가다가 이렇게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저기 아시아 밑으로 뚫려 내려갔는데 파도에 거기서 3년 2개월 동안 표를 하면서 오키나와, 필리핀, 마카오, 북경을 거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기 고향까지 왔는데 그때 전라도에 유비되어 있던 전약전 선생님이 만나서 그 이야기를 다 받아 적어가지고 표현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40년 뒤에 일본에서도 만지도라고 하는 14세 소년이 일본 외해로 쓸려 나갔다가 미국 포교선에 구조가 되어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세상 문물을 견학한 다음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일본에서 근대화의 주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동상부서에 있고요. 또 다니엘 디포 여기서 글을 우리가 너무 잘 알 겁니다. 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표현력이라는 책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뭐 저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역사책에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세계 경문을 넓히고 돌아와서 적은 글이 읽히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도서관 어딘가는 꽂혀 있겠지만.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국정에까지 참여했기 때문에 근대화가 되었다라고 너무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맥락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런 서양에서 적은 글을 보면서 이 표현에 대한 꿈을 꾼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깝지 않나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종 때 최고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관료입니다. 제주도로 도망간 그 죄인들을 잡으러 가는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제사를 지내러 제주도에서 배 타고 나오다가 그 배가 쓸려 내려가가지고 중국의 강남에서 북경을 거쳐가지고 1800km의 대문화를 거슬러 오르면서 중국의 사회,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교통, 언어, 풍경 자기가 봤던 모든 것들을 엄청나게 꼼꼼하게 기록해서 그걸 돌아와서 표현하고 여기는 이분은 원래 그 선비이기 때문에 필력이 있었겠죠. 그걸 책을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연말 마지막 날에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떼목을 타고 요 모여 있죠. 요 떼목을 타고 출항을 했다가 실제로 이제 그 거의 항해에 성공했는데 마지막 일본 오키스마트에서 풍랑을 만나서 좌초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네 분 다. 자, 이분들의 그 목적이 뭐였냐면 실제 발해와 일본 사이에 항로가 있었다. 그러니까 동력이 없이도 떼목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그 백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또 발해에 대해서 최근에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발해가 우리 역사에서 잊혀진 과거였기 때문에 그걸 역사를 복원하고 그런 발해사 연구를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기폭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떠났는데 안타깝게도 결국 마지막 항해 이지를 남기고 청년에게 꿈과 지혜를 주고 싶다는 그런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산화했죠. 그래서 저는 제가 통영에 와서 하사신문에서 글을 봤던 것 같아요.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잊혀져가는 우리 역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대한의 청년들이 진짜 떼목에다 몸을 싣고 항해를 나섰다고 하는 게 세계 일주를 했던 뭐 그런 우리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든지 많은 어릴 때부터 그런 책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통영에 이런 분들이 계셨다고 하는 게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발해 1300호와 장철수 대장님은 어쨌든 선양 사업들을 하고 있었죠. 최근에 조금 잦아들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때 이분들이 주했던 그 발해사와 발해 항로에 대해서는 왜 통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우연하게 동부가 역사기획을 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우연히 이런 발해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찾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장에도 가보고요. 발해는 고구려를 이었던 나라이고 고구려는 부여를 잇고 부여는 고조선은 배달 나라를 이었던 나라였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발해가 망하고 고려 때죠. 발해가 망하고부터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 한반도 남쪽에 갇혀서 주변 강대국의 억압을 받고 백성들은 수탈당하는 그런 고통의 역사가 계속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발해 당시만 하더라도 이 땅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물론 전란이 있을 때는 고통스러웠지만. 근데 그 이후로는 거의 뭐 세종 때나 영정조 때나 간헐적일 때를 빼고 나면 거의 백성들은 늘 자긍심을 잃어버리고 특히 국가 지도자들은 백성들보다는 늘 외세에 결탁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고 어쨌든 발해 이전의 역사와 발해 이후의 역사가 우리는 참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해사 역사 탐방에 가서 이제 둘러봤던 내용을 철수형의 꿈을 찾아서 저 딴에는 철수형의 꿈을 찾아서 간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갔습니다. 여기 보면 약간 좀 풀이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 짙은 녹색이 보일 겁니다. 여기에 염주성이라는 곳인데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차로 2시간 떨어져 있는 크라스키노 러시아 땅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연추마을입니다. 우리 그 근대에 우리 교포들이 살았던 곳인데요. 연추마을인데 그곳에 있는 염주성입니다. 이 염주성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 장철수 대장과 발해 1300호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항했지만 실제로 발해 때 이 염주성에서 배가 출항해서 일본으로 사신이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래서 발해에는 그 당시 외국으로 통하는 큰 5개의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라도, 일본도, 당도, 영주도, 그란도. 영주도는 당도는 어디야? 발해만으로해서 바다로 해서 그 중국으로 건너가는 거고요. 산동반도로. 영주도는 중국 영도에서 건너가는 둘 다 당도나 영주도는 다 건너가는 길이긴 한데요. 네, 이 큰 5개 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본도가 바로 그 상계 용천구에서 동경 용원구를 거쳐 크라스키노 마을에서 지금 저기 연추 마을이죠. 이곳 염주성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 의하면 이런 거죠. 발해 사신이 처음 파견됐던 게 727년인데 사신단의 우두머리가 보인이라고 하는 고시 집안이죠. 사실 이전에 되었던 배가 바람에 떠밀려 일본의 그 도구 지방으로 표류를 했다고 합니다.
겨우 8명만 살아남아서 돌아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후에도 보면 바레에서 일본으로 가는 사신단들이 풍랑을 만나서 좌측 기록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북서풍이 불 때 바레에서 대충 어디가 항로가 나오죠. 예, 남동진 하면은 바람만 따라가면 떼목 타고도 일본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에 저 사신들만이 아니라 이후로도 수도 없는 사신단들이 풍랑을 만나서 좌초하고 밀려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 장철수 대장의 그 바레 천산복구가 마지막에 풍랑을 만나서 좌초했던 것도 바로 그 바람. 한편으로는 일본으로 갈 수 있는 바람이 되겠지만 또 이게 거셀 때는 배가 뒤집어지기도 하는 그런 바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게 그 성경용 초부의 기도입니다. 거의 안 보시겠습니다만 이게 그 전체 성 그림이고 요 위에 이게 궁성입니다. 궁궐이죠. 요 궁궐 사진인데 요 사진이 제가 궁궐의 남쪽 문, 요 오봉문이라고 하는데요. 남쪽 문에서 바깥으로 바라본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문 위에서요. 지금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공종을 하면서 유적을 발굴을 잘 해놨습니다. 정비를 관광지로 잘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상경용 족구 궁성에서 앞으로 나가는 요 길, 이 길 이름이 주작대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작대로의 폭이 얼마나고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 주작대로의 폭이 110m입니다. 아까 사진은 이미 다 발굴 못하고 일부만 조금 한 20m 정도 복원해 놨는데 광화문 세종로 이쪽 끝에서 저 정도 끝까지가 10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 주작대로가 110m 폭이었고요. 상경성 성 전체의 길이가 동서가 4.6, 남북이 3.3km이고 궁성, 궁궐입니다. 지금 우리 경복궁이죠. 경복궁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 궁성의 크기가 동서로 1.9km, 남북으로 940m입니다. 그런데 자금성이 760에 960, 경복궁이 500에 700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큰지 제가 저걸 걷는데 다리 빠진 줄 알았어요. 구석구석 이렇게 안에 다 둘러보면서. 그래서 제가 저기를 거닐면서 그때 떠올렸던 걸 나중에 다녀와서 글을 적었는데 이렇게 제가 또 헛소리를 했습니다. 일직선으로 앉아있는 5개의 궁궐 터가 안에 궁궐 터가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차례대로 가르질러서 푸른 잔디밭을 걷는 동안 철수형은 발에 1300불을 타고서 동해바다를 질주하고 있었다. 성벽을 타고 넘은 바람이 잔디밭을 내달리자 철수형의 눈빛이 푸른 빛으로 출렁거렸다. 사방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네, 저 뒤에 노래말은 서태지 화가들의 발해를 꿈꾸며입니다. 실제 저희가 예사 탐방할 때 저 성태에서 청년대 전원을 부르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상상했어요. 철수님이 지금 같이 얘기를 건네고 있지 않나. 네. 그랬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좀 적어봤습니다. 자, 다시 발해를 떠나서 통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포국의 귀신 이야기라는 15년에 적었던 글인데요. 세포국은 다 아시죠? 네. 없습니다. 예, 기사에 나온 글에 나온 글 보고 어디지 몰라가지고 잠깐 찾아 헤매다가 겨우 찾았는데 찾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었는데도 이게 조그마해서 잘 차 타고 지나다니면서도 눈여겨만 보면 보이는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안 보였던 건데요. 월성 정시 영세 불망비라고 앞에 새겨져 있습니다. 네. 그 소리는 이렇습니다. 그 정조 1년에 1776년에 정씨 할머니가 연세가 70대신 할머니가 한양까지 아들을 데리고 한양까지 올라가서 뭐죠? 짐을 쳐가지고 정조대왕 행차길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격정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조가 무슨 일인가 알아보라 하니 할머니가 고한 이야기인가 이 왕실에서 거느리고 있는 관리들이 통영의 남해안에서 나오는 그 수산물들을 걷어서 올라가는데 전국이 그 당시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고물이었겠죠. 그거를 너무 많이 수탈을 하니 백성들이 고해를 짜서 살 수가 없다.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 통제사조차도 그 왕실에 들어갈 우물이다 보니 차마 말도 못하고 백성들이 이 눈물을 상감께서 닦아주십시오. 이렇게 고합니다. 그래서 정조대왕이 알아보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해부터 바꿔버리죠. 그전에는 공방전이라고 해서 왕실로 들어가는 공물들은 따로 관리했는데 그거를 호주에다 집어넣어버립니다. 관리 통제 자체를 왕이 직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폐단이 없게끔 그렇게 하고 백성들은 삶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덕분에. 그래서 그만큼 많이 경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작 할머니는 그렇게 편안한 삶을 돌아오셔서 살지 못하셨다고 해요. 왜? 그 당시에 파견됐던 관리들이 할머니를 계속 못 살게 굴어가지고 거의 할머니가 한염에 차서 돌아가실 정도로 됐다고 해요. 근데 영종조 시대 70세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역사학자들의 또 의사들의 연구에 의하면 저 나이에 1.3을 폐 요즘 나이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럼 요즘 나이 하면 90세입니다. 90을 먹은 노인네가 걸어서 한양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백성들을 편하게 했는데 정작 그 관리들 때문에 등산에 괴롭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죠. 그 뒤에 이 이야기가 알려진 이유가 1800년대 초반에 세포고기에서 귀신이 나와서 길손들을 계속 이렇게 못살게 굴어서 통제사 알아보라 하니 이 이야기가 알려져서 죄를 지냈다고 하죠. 그래서 죄를 잘 지냈더니 할머니 혼을 위로했더니 그때부터 귀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까지가 보통 알려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 할머니의 그런 이야기가 저는 사실 귀신을 믿지는 않습니다. 귀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뭘 뜻할까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할머니의 한선으로 삶에서 귀신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을 겉으로 아꼈던 할머니가 귀신이 되어 사람들을 괴롭혔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귀신은 망자의 것이 아니라 산자의 것이다. 그래서 할머니에 대해서 고마움과 미안함이 북받쳐 사람들의 것을 보았을 수도 있겠고 또는 또다시 반복되는 숱하고 확정이 못 견딘 백성들이 할머니 이야기의 구실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윤희상 선생 이야기인데요. 민매지 아리랑 혹시 그걸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글에 보면 첫 페이지일 거예요. 아마 초반부에 나왔던 문구인데요. 김산이라는 일제시대죠.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분이 민매지라는 사람 만나서 중국 공산당에서 우리 독립운동 했죠.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저분이 민매지를 만나가지고 본인의 이렇게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걸 책으로 적기 위해 아리랑인데요. 그 아리랑에 절구절이 나옵니다. 초반에. 이 외국 작가 기자를 만나가지고 자기의 고향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마디가 저래요. 이 조선의 시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아냐? 이야기를 하면서 고향을 떠올리면서 쭉 이렇게 구술을 하죠. 근데 제가 왜 저걸 떠올렸냐면 언젠가 유니선 선생님의 육성을 제가 테이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행사에서. 그때 중국 사람들아라고 하면서 고향 사람들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제게는 저렇게 들렸어요. 저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수치보다 메모를 했는데 내 고향 중국 사람들아 부디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잘 가꾸어 다오 이렇게 말하는 글로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는 왜 제 전공은 원래 환경공학입니다.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게 제 숙제인데 평생의 숙제인데 저 말씀 들으니까 너무 놀랐어요. 왜? 세계적인 작곡가의 고향으로부터 외국으로 유편남하고 고향에 오고 싶어서 그렇게 절절히 하던 사실 돌아가신 나이 몇 달 전에 마지막 인터뷰였거든요. 그래서 그 유언에 가까운데 그 유언의 시간에 그 고향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가 저는 궁금했는데 딱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 저는 음악 이야기도 아니고 뭐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 이야기를 하실 때 뭔가 좀 이렇게 삐릿하고 왔거든요. 그 뒤에 또 이 아리랑을 믿다가 이 글을 또 만나는 순간에 두 분이 제 머릿속에서 또 짜장하고 이렇게 조합이 돼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적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작년 3월 기억하실 겁니다. 예, 용의 귀한 장면인데요. 그 당시에 통영국제음악재단이나 그 다음에 통영 RC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여러 시민단체에서 저 파란 리본을 곳곳에다 시에다 많이 달았죠. 고천봉이나 그 다음에 기념관 앞쪽이나 저기 음악당 앞에라고요. 그때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윤희 선생님 별명이 상체 입은 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고 계신 곳이 용산이잖아요. 위례산. 그래서 상처 입은 산, 어머니의 태몽에 이렇게 피를 흘리고 용이 피를 흘리고 승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상처 입은 용이 정말 시대적인 질곡에 갇혀가지고 상처를 입고 귀국을 못했었는데 사후지만 돌아오셔가지고 고향에 특히 미륵산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제게 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왔고요. 특히 미륵산 선생님은 잘 아시다시피 동백님 사건에 연루되어가지고 많은 고초를 겪었고 해외로 추방도 됐었는데 그분의 작품 세계,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분이 북한을 오고 가고 사신도를 보기 위해서 북한에 가셨고 그걸 음악으로 담아내셨고 또 광주 사태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메시지를 아주 절절하게 음악으로 표현해내셨던 그런 걸 떠올려보면 앞서 거북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통영 관광 오는 친구들한테 통영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통일이 될 거고 그럴 때 통영은 역사에서 다시 한번 역사의 도시로 등장할 거다. 하나는 거북선, 두 번째는 바로 이 윌슨 선생님으로. 사실은 지금 통일이 저는 멀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막판 시국이 마지막 지금 획득이 직전에 그 추위의 시간을 저희 지나고 있는데 통일이 될 때 이 윤상 선생님을 뭐라고 할까요? 남북의 가교 삼아서 이 통일의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통일은 그냥 한 명의 예술가가 아니라 윤상 선생님의 이런 평화의 메시지 또 실제 남북을 잇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런 역사 또 전 세계가 알고 있는 현대 최고의 작곡가 이런 브랜드를 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최근에 그 통영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제가 회의에 가서 그런 이야기 좀 했는데 그 안에 아이템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좀 많지 않냐. 많은 건 좋은데 하나로 귀결이 돼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아쉽다 이런 제안도 하고 했는데 그 하나의 정점이 제가 볼 때는 유니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 통영은 그냥 남쪽 바다에 있는 하나의 예향이 아니라 새로운 21세기 통일 대한민국의 가장 상징적인 도시가 될 수도 있겠다. RCS 저희들은 늘 그런 이야기 해왔었습니다. 통영이 지금 한반도에 줄여놓고 보면 서울에서 가장 먼 별가에 있는 작은 도시지만 뒤집어서 놓고 보면 지도를 돌려서 놓고 보면 한반도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최선두에 있다. 이런 이야기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했는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역사 그리고 근현대사 속에 있는 우리 역사들을 잘 발굴하고 그 가치들을 우리가 잘 엮어서 후세대들에게 또 동시대 사람들한테 알려나갈 때 통영의 새로운 미래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영이 지금은 경제가 어렵습니다만 어려운 경제 때문에 이런 그 소중한 가치, 자산들을 덮어버리고 잃어버리면서 이렇게 경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훨씬 더 부가가치가 큰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통영이 앞으로 먹고 산다면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몇 가지의 스토리만 잘 겪으면 통영은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곳인데 그런 거는 그냥 묻어두고 계속 눈앞에 보이는 이렇게 그런 사업에 치중하는 게 좀 안타깝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 제 말씀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그동안 제가 한국신문에 글을 적어오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책을 왜 생각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듣다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제가 왜 그 편집자 친구가 저한테 제안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늘 만나가지고 내가 니 때문에 매주 한 개씩 그전도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냐 네가 책임져라 이래가지고 일단 원고를 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어준지 만들지 네가 하세요. 보냈더니 아직 연락이 없네요. 곧 한다 하면서 지금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아마 올봄 겨울 내지 내년 늦었던 봄 안에 나오지 않을까 하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이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엔딩도 성녀 또 예. 그거 진작변하고. 나오고 아니요, 저 끝까지 가고 있죠. 어디에서 그
약사로 그걸 좀 인터넷에서 해보면 이런 책이 있다라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책 자체는 제가 구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저 김성호 선생님이 그 돌아가는 배를 등산하시기 전에 이렇게 지문에 그 연세했던 걸 그랬잖아요. 네. 이분이랑 그런 책이 나오면 다른 그 문장 기다리 쓰고 이렇게 큰일 나죠. 그러면. 왜냐면 제 글은 사실 핵심은 팩트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우리가 좀 뭐랄까요, 아이들 편으로 하자면 갖고 놀 건지 그걸 가지고 우리 현재 삶에 또 통행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어떤 메시지를 끌어낼까 여기에 주로 방침이 있기 때문에 왜 책이 안 팔릴 거냐 갔냐면 사실은 저런 책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 관광객 때 니도 나도 사고 결국 읽고 보고 갈 텐데 제 책은 그렇게 현지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그런 게 핵심이 아니다 보니 관광객이 그렇게 뭐 관심 가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하면서 글을 쓸 때 주독자는 통일 시민들이거든요. 우리 시민들께서 글을 보고 뭔가 아이들한테 한마디라도 좀 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적은 거라서 시민들이 다 사보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통영에 대해서 너무나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통영 무척 사랑하시는 분들이실 거고 통영에 대해서도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 훨씬 많이 계시고 근데 제가 통영에 산 지 올해 딱 20년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쨌든 통영에서는 타진이지 않습니까? 타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예전에도 몇 번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 교수가 통영사님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껏 그럴 수 있었다고 저도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감히 장군의 목소리를 이렇게 그런 쓸 수 있겠습니까? 워낙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또 해석을 한다는 것이 팩트만 쓰는 거라면 별 어려움은 없겠죠. 그런데 이게 팩트가 중심이 아니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라서 이거는 사실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판에 오를 수 있는 지식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경우는 진짜 항의전화도 받았고요. 왜 우리 조선에 대해서 그따위 식으로 글을 적었냐 해가지고 항의를 하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돌아보면은 제가 그런 부분에서 통일사는 아닌 게 복이기도 하고요. 마음껏 제가 오늘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뭐 한 5년 가까이 거의 숙제가 되다시피 해서 주말만 되면 다음 주에 뭘 써야 되지 계속 어쨌든 책을 보나 뭘 하나 계속 통영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저도 뭐 통영 환자가 다 됐죠. 뭘 생각이다 다 통영과 연결시켜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오직했으면 로베스 그림까지 보면서도 제가 통영 스토리라고 이렇게 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 마음대로 이렇게 상상하고 적어보고 했던 글들 그걸 또 통영에 계신 분들 읽어보고 잘 읽었다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참 고맙기도 하고 늘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지역에 제가 모르는 또 그런 면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막 한 20년 살았다는 생각으로 나도 통영 사람인데 생각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적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저번에 글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5년 가까이 오면서 한 번도 통영에 놀러오는 또는 통영 역사 탐방하러 오는 제 지인들한테 이런 소개를 해줄 줄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모셔놓고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라서 긴장되기도 했고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더 궁금한 분 없으신가요? 네. 표를 그대로 사용한 표를 네. 내 자신 표에도 아무 말고 네. 한국어로 글을 쓰는 제가 인용했던 것들은 전부 다 한글로 다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의 동화책 수준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오신 아이들이 또 인터넷 그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표에 일록 치면 바로 나옵니다. 원문은 다행히 있습니다만 지금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고 와
이렇게 감동하면서 이런 그런 적이 있죠. 네. 누가 소위 네. 통영에 근무하면 말씀하셨다가 민상 선생님과 더욱더 느낌이 장면하셨는데 다른 것들은 더 없을까요? 사실 뭐 오늘 이제 1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아무거나 이렇게 몇 가지만 줄였는데요. 이게 33편이 됐나요? 오늘 쭉 보시면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너무 보물이죠. 특히 최근에 제가 가장 관심 갖는 보물 중에 하나가 바로 섬입니다. 섬. 통영의 바다와 섬.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는 아까 몇 가지 사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통영의 중요한 자산일 것 같고요. 또 통영은 어쨌든 이 역사와 문화,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자연, 바다, 이 세 개가 가장 큰 3대 보물이죠. 크게 묶으면요.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인용을 안 했습니다만은 섬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봤던 게 통영에 570개의 섬이 있고 그 중에 유인도가 40개였나요? 네. 42개였나요? 예. 제가 목표는 42개의 유인도는 다 가보고 한 개씩 그걸 다 써보자를 목표를 잡고 있는데 아직 20몇 개밖에 못 갔어요. 나머지는 들어간 배가 없어가지고 사설을 이렇게 타봐야 되는 일이 쉽지 않아서 제가 아직 운동을 못 내고 있고요. 어쨌든 그 지금까지 제가 갔던 섬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름대로 28편 그런 다 적어내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통영의 섬은 보석중의 보석인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처음 통영에 와서 이 쪽빛 바다에 보석 섬 이렇게 할 때 아 이쁘겠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정말 섬을 하나하나 이렇게 둘러보면 볼수록 그 길이랑 그 섬에서 보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직도 저는 뭐 통영의 섬 너무 모른다 생각하고요. 안 가본 섬도 무인도는 뭐 거의 말할 것도 없고요. 좀 기회가 되면 저도 더 가보고 싶은데 아직 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그 섬들은 뭐 한번 제 그때 한번 섬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네. 이 섬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은 주민들분의 평균 연령이 70대 중후반. 그런데 그곳에 있는 학생은 돌리는 학생은 2명. 여기 보면 우리 꼴리도 같은 경우는 뭐 마을 주민분들 그래요. 우리 학교도 곧 작년에 작년 올해 배교 위기에 놓여가지고 근근히 이제 배교를 했는데 통영에 예전에 그 많은 섬들 중에 지금 학교가 남아 있는 곳이 한산도, 사랑도, 욕지도 그 본섬에 초등학교 3곳이 남아 있고 그다음 동교로 남아 있는 곳이 연하도, 골리도, 항림도 3곳이 있는데 항림도가 배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본섬에 달린 그 많은 학교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본섬 3군데도 이제 골리도 조만간에 10년 안에 없어지다 보면 그 아름다운 보물인 학교 이 섬에 점점 무인도화가 돼가지 않는가. 국가 정책적으로라든지 관심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섬이 무인도가 돼가는 점이 좀 아쉽고 조금 이는 무인도가 되지 않고 유인도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가 계속 존립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향도 한번은 우리가 보물이다 하면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걸 그냥 방치하고 있죠. 방치한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다. 방법도 한번 교수님이 한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그 일례로 방금 말씀하셨던 연화대에 가면 학교가 참 아름답잖아요. 파란 잔디밭이 있고 문은 이렇게 교문으로 잠겨 있는데 그 앞에 편만이 아주 예쁘게 적혀 있더라고요. 손글씨로 이 학교는 폐교가 아닙니다. 선생님과 학생 몇 명과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곳이니 더 이상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동네 주민한테 물어봤더니 동네 그 총각인가? 총각이 자기가 그 학교에 나왔는데 지나가는 관광객마다 계속 폐교를 물어봐가지고 폐교 아니라고 아예 써놔서 손글씨 써놨던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섬이 학교가 사실 다 사라지는 거죠. 마지막 보고 가서 학교인데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를 경제 논리로 없앤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땅을 치고 구해할 일인데 이렇게 정말 돈이 좀 들더라도 이런 그 낙도에 있는 요즘 낙도는 별로 잘 안 쓰죠. 이 섬에 학교가 있어야
아이가 살 수가 있고 아이가 살아야 부모가 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 의미는 참 많죠. 그 섬의 문화도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또 이 섬이 다 제가 오늘 이번 주 신문에 제가 그 통영 욕지도에서 바라보는 바다 이야기를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썼는데요. 1800년대 후반에 욕지도가 이렇게 다시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공도정책, 모든 섬에는 백성을 다 비우라 이래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렇게 공도정책을 펴다가 구한말에 하도 이렇게 살기 어려우시니까 백성들이 배 타고 들어가서 욕지도도 개척하고 했는데 올해 131주년이죠. 그런데 그런 시절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신라 때만 하더라도 발해나 신라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해상 무역을 상당히 많이 했죠. 그래서 엄청난 그 해상에 해상을 무대로 삶을 펼쳐왔는데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점점 쪼그라들면서 바다를 버리고 육지로 이렇게 갇혀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쓴 글에 그 14, 15세기에 중국에서는 정화 함대가 아프리카까지 대선단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 뒤이어서 유럽의 함대들이 세계를 돌면서 바다를 개척하고 이 해양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졌는데 우리는 지금은 어떤가? 여전히 바다를 학교를 함부로 버린다는 것은 바다 다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21세기에는 바다의 시대인데 더욱더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의 기상을 키우고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아이들은 다 육지로 다 올려보내버리고 그리고 노년자 돌아오시면 섬을 비워버린다. 이렇게 가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섬을 비우기 시작한 교육정책을 폈던 모 대통령부터 싫어합니다. 농담이고요. 어쨌든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한 3년만 해도 학교가 한 10군데가 있었는데 4년 정도 안 늦어지고 있었고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안타깝고 네, 제 말씀대로 어쨌든 섬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요즘도 섬에도 자주 다니시는데 어쨌든 섬을 살리기 위한 고민은 정말 우리 온 시민들이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해양소년단의 조경 국장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또 우리 통영바다, 통영섬을 위해서 지금 계속 발바닥 땀나도 지금 요새 많이 뛰어다니시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이렇게 애쓰시는 분도 계신데 국가 정책은 또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야랑도에 그 학교 초등학교에 교감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발령이 나셔갖고 좀 오라고 갔어요. 갔다가 우리가 이제 이야기 나눈 게 뭐였냐면 그게 유치원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궁극적으로 어린이집이 없어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육지로 보내고 엄마는 가버리고 아빠만 계시다가 점점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부터 만들고 유치원 연계하고 초등학교 연계하자 이야기가 나서 학교에서는 이제 교육장님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학교에 교실을 내줄게 그러면 시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만들면은 펼치자고 했는데 지금 이제 시에서는 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 이제 뭐 복지 이쪽의 생각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그게 학교 안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리가 누구냐 부터 시작해서 급식을 어떻게 하냐 이런 것도 많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그걸 지금 해결할 거라고 선생님들하고 모여갖고 지금 이야기는 하면서 어떻게 이걸 끌고 나갈 건가 사람들은 국민들이 5년 정도 계속 이게 그 시장님이 연도 순방을 가면 그 일환으로 말하는 게 이거였어요. 사람들 어린이집이라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풀려고 이제 기타를 풀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이제 생각하는 게 그 예산을 뭐 순위를 따를 수가 없다. 이건 거기 사람이 살아야만이 어차피 섬이 존재하고 또 우리가 계속 그 인구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 공감을 하고 조금 이제 많은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 시 정부와 시의회 또 각급 기관 단체들이 서로 협력해서 정말 구체적인 그런 현안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풀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네요.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더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고맙습니다. 혹시 등록 안 하신 분들 등록해 주시고요. 다음 강의는 11월 25일입니다. 25일 이 자리에서 이승만 님께서 오실 겁니다. 강아지가 돼지 전미는 그 농장입니다. 오시고 잠깐 시간 내주면 이 한빛문학관 관장님께서 잠깐 소개하실 겁니다. 소개 인사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장소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민학교에는 운영진들이 모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운영진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한번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운영진들이 모여가지고 17방 모아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 많이 같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수업은 강사진들이 로컬 마스터들이 강사진들이 수업을 하지만은 또 다른 수업은 토의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같이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오실 때는 주차장이 여기에 아마 미술관도 월요일 휴가를 가니까 그 뒤에도 주차장이 있을 겁니다. 조금 주차 부분에 불편하지만 조금씩 찾으면 장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교육